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사회의 매력 속에 퐁당 빠지게 해드릴 이지한 사회 선아쌤입니다. 우리 체크체크 사회 1-1 강좌의 첫 강의예요.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건 참 설레는 일이죠. 사회 공부의 시작도 여러분에게 그런 설레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망의 1단원입니다. 1단원의 제목은요, 세계화 시대 그리고 지리의 힘인데요. 크게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자이크 세계라는 제목이 쓰여져 있죠. 맞아요. 여러분 모자이크 한번 해봤죠? 미술 시간에 뭐 초등학교라든지 그런 시간에 미술 시간에 이 모자이크를 한번 해봤을 텐데요. 이 모자이크라는 건 각각의 다른 색종이들을 이렇게 조그맣게 붙여가지고 하나의 전체 작품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우리 세계가 마치 모자이크 세계와 같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지역들, 각각의 국가들은요, 서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각 지역들이 모여서 모자이크 세계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에 영향을 미친 자연환경이라든지 인문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중단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계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세계는요, 네트워크로 다 곳곳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각의 지역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상호작용을 공간적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런 공간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또 세 번째 중단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관계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요, 지금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지역화 현상이라는 것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와 지역화가 어떤 것인지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이 세계화가 또 지역화랑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 첫 번째 중단원을 공부할 건데 이 첫 번째 중단원의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중단원만 다음 강의까지 이렇게 반을 쪼개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볼 거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번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냐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자이크 세계. 먼저 위치라는 개념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위치는 크게 그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자연환경이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환경과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특히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자연환경이라고 하면은 지형과 기후를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형이 인간들의 생활 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공부를 해볼 거고요. 또 이번에는 그럼 기후가 인간의 생활 양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인문환경 역시 그 지역의 어떤 인간들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인문환경과 지역의 특성도 공부해 볼 거고, 그리고 각각의 지역들이 자신들의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갖는 걸 지역성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성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중단어는 선생님이 내용을 좀 쪼개서 다음 강의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연환경과 지형의 특성까지 살펴보고 다음 강의에서 인문환경과 지역의 특성, 지역성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위치. 자, 위치는요, 일정한 곳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 조금 말이 어렵죠. 이 위치라는 거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사물이 어떤 장소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위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위치라고 한다면 이 지구라는 곳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위치라는 거는 그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절대적 위치예요. 자, 이 절대적 위치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위치는요,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 위치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 내용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적 위치는 어떤 걸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위도와 경도를 통해서 우리가 특정 국가라든지 지역의 위치를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위도와 경도라는 숫자로 위치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도와 경도를 이용한 위치 표현을 우리는 수리적 위치라고도 합니다.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위도 경도를요, 조금 친구들이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이 위도 경도는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위도 경도가 여러분이 이제 개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된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위도 경도를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위도 경도를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우리가 2단원, 3단원, 4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위도 경도를 어느 정도는 좀 기본 개념 지식처럼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선생님이 위도 경도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 위도 경도는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선인데 지구상의 가상으로 그은 말 그대로 가상의 선입니다. 즉 우리가 지구상에 그은 이 가상의 가로선들을 우리가 위도라고 하고요. 지구상에 그은 가상의 이 세로선들을 경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도, 경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구 전체에 위도를 긋고 또 경도를 그어서 지구 전체를 하나의 큰 좌표처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 좌표 위에서 몇 컴마 몇으로 정확한 위치를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지구상에도 가상의 가로선, 가상의 세로선을 그어서 특정 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특정 국가의 정확한 위치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위도, 경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따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지구상의 가상으로 그은 우리는 이 가로선들을 뭐 위도, 선생님 위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먼저 위선이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구상에 그은 가상의 가로선들을 우리는 모두 위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위선, 여기도 위선, 여기도 위선이에요. 그러면 특정 국가에 또는 특정 국가의 위치를 표현할 때 다 똑같은 위선이면 정확한 위치를 표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위도입니다. 위도. 자, 그래서 이 위도라는 개념이 등장했고요. 이 위도를 또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위도들의 중심이 되는 선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선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는 적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위도라는 거는 가상의, 지구상의 가상의 그 가로선을 이야기하는데요. 위도의 중심이 되는 선은, 기준이 되는 선은 바로 적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도를 기준으로 각각의 위선들이 몇 도가 벌어졌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벌어진 각도만큼을 그 위선의 위도로 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기 선을 보세요. 여기 선을 재봤더니, 여기 선을 볼까요? 자, 여기 선을 재봤더니 적도로부터 요만큼 30도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위선은 위도 30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위선을 한번 볼까요? 여기 위선을 봤더니 적도로부터 벌어진 각도가 60도네. 그러면 이 위선은 바로 위도 60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 보세요. 북극을 가볼까요? 북극은 적도로부터 벌어진 각도가 그쵸, 90도입니다. 그래서 이 북극 지점은요, 위도 90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쪽도 똑같겠죠. 남쪽도요, 여기 벌어진 위선을 보면요, 각도 30도예요. 그러면 여기는 위도 30도가 되는 거고요. 또 위도 60도, 또 남극까지 위도 90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도 위도 30도, 여기도 위도 30도면 또 구분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 있는 위도들은요, 우리가 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북이 30도, 북이 60도, 북이 90도가 되는 거고요. 이 적도를 기준으로 남반구에 있는 위도들은요, 우리가 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남이 30도, 남이 60도, 남이 9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지구상에 그은 가상의 가로선들을 우리는 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도의 중심이 되는 기준은 바로 적도고요. 그래서 이 적도는 위도 0도가 되는 거고요. 이 적도를 중심으로 이제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누어지는데요. 북반구에 있는 위도들은 우리가 북이라고 하는데요. 이 북이는 0도부터 90도까지 있고요. 역시 남반구에 있는 위도들은 남이고요. 남이 0도부터 90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도는요, 각 지역들의 기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지는데요. 이 기후 얘기는 좀 다음, 아무튼 잠시 뒤에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상에 그은 가상의 세로선,
요 선들을 우리가 경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세로선들이 이제 나오죠. 자, 그럼 이 경선도 역시 각각의 경선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경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도라고 한다면 지구상에 그은 가상의 세로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역시 기준선이 필요하겠죠. 자, 그 기준은요. 한때 전 세계를 그죠? 호령했던 나라 바로 영국이 됩니다. 자, 영국에 가면요.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별자리를 관측하는 천문대가 있는데요. 그 천문대를 지나가는 경선을 바로 기준으로 삼자라고 전 세계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선을 뭐라고 했냐면 본초 자오선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선생님이 또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남과 북을 잇는 선을 자오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많은 자오선들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자오선이다. 그래서 본초 자오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초 자오선이 경도, 영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각각의 경선들이 얼마나 또 각도가 벌어졌냐를 측정을 해서 경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요 경선 볼까요? 자, 요 경선은요. 지금 본초 자원에서 각도를 측정했더니 30도만큼 벌어졌습니다. 그럼 경도 30도가 되고요. 여기는 60도가 벌어졌네요. 그래서 경도 60도. 자, 여기는 직각이네요. 그래서 경도 90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래서 이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뒤쪽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180도로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는 그죠? 경도 180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여기 왼쪽도 마찬가지겠죠. 역시 경도 30도, 경도 60도, 경도 90도, 경도 180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 경도 30도 똑같잖아, 여기가. 그럼에도 정확한 위치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양쪽을 구분을 했습니다. 이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지구를 나누면 여기는 동반구, 이쪽은 서반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동반구에 있는 경도들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경은 역시 0도부터 반 돌아가면 180도까지 있는 거고요. 이쪽은 서반구에 있는 경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경이라고 하고요. 서경은 0도부터 180도까지 있는 거죠. 참고로 이 경도는요. 각 국가들, 각 지역들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이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경도 때문입니다. 자, 참고로 이 우리나라의 위도 경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자, 우리나라는요, 이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북이 33도에서 34도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34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는 동반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경 124도에서 132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위도 경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절대적 위치를 표현해 볼 수가 있고요. 요거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 있어요. 가로선이 위도인가? 세로선이 위도인가? 자, 쉽게 외우는 방법 하나는요. 위도가 가로선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가위, 가위 이거 외우면 돼요. 가로선, 위도, 가로선, 위도. 그럼 나머지 세로선은 경도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쉽겠죠. 자, 이렇게 위도 경도를 표현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위치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대륙과 해양을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치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륙과 해양의 대륙과 해양을 이용해서 위치를 표현했다. 이런 지형지물을 이용했다. 그래서 이렇게 대륙과 해양을 이용해서 표현한 위치를 우리가 지형적 위치라고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어떤 대륙에 있죠? 맞아요. 바로 유라시아 대륙에 속해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쪽 해안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 태평양과 접해 있죠. 그래서 뭐 태평양과 인접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륙과 해양을 이용해서 위치를 표현했다. 바로 절대적 위치에 해당이 되고요. 반면에 상대적 위치는요. 주변 국가와의 관계로 결정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 국가의 관계로 결정되는 위치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러한 위치를 관계적 위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적 위치는요. 시대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바뀐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상대적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 세계가 냉전 체제였을 때 우리나라는요, 뭐 미국, 일본과 자유주의 진영에 있었다. 이렇게 위치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냉전 체제 끝났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치는 태평양 시대의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위치를 표현하는 게 바뀌었죠. 이런 게 바로 상대적 위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치가 왜 중요할까? 사실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자연환경이 굉장히 달라지고요. 또 이 자연환경이 다르면 그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문환경, 이런 인문환경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환경에 의해서 또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환경에 따라서 각각의 지역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강의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 자연환경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지형과 기후 정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지형에 따라서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형은요, 이게 땅지자의 모양 형자예요. 그러니까 땅이 생긴 모양인 거죠. 우리 지구상에는 정말 다양한 지형들이 있습니다. 산지도 있고요, 평야, 하천, 해안, 정말 다양한 지형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지형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산지 지역부터 볼까요? 이 산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뭐 나무 같은 뭐 산림 자원이라든지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또 산지라고 한다면 해발 고도가 높죠. 그래서 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좋다는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산지 지역이라고 한다면 해발 고도가 높죠. 해발 고도가 높으면요, 평지보다 기온이 좀 낮아요. 그죠?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경사가 급합니다. 자, 그럼 경사가 급하다. 그러면 그죠, 이렇게 농업 활동하기도 힘들고 집을 짓기도 힘들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산지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지형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리한 자연 환경, 이런 산지 지형이라는 자연 환경을 극복하고 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럼 이런 산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지금 뭐 주민들이 양 야크를 기른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히말라야 산맥 이야기예요, 요게. 히말라야 산맥 역시 굉장히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죠. 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양이나 야크 같은 이런 가축들을 풀어놓고 풀 뜯어먹게 하면서 방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히말라야 산맥, 이런 히말라야 산에 이렇게 등반하는 이런 산악인들, 등산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관광객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하는 관광산업이 또 발달해서 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쉐르파라는 직업이 있거든요. 이 쉐르파라는 직업은 이 히말라야 산맥을 이제 등반하는 사람들의 짐도 들어주고 길도 안내해주는 이런 직업이에요. 이런 게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산지 지역이라고 한다면 자연환경이 정말 수려하고 멋있죠. 여름에는 초록색 풀들이 우거지고요. 뭐 봄에는 꽃도 피고요. 또 겨울에는 눈 쌓인 이렇게 나무까지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또 관광산업이 많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자, 평야 지역. 평야 지역, 그렇죠. 평평한 땅이 넓게 펼쳐진 지역이죠. 자, 이런 평탄한 지역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만약에 기후까지 온화하다. 물도 구하기 쉽다. 그럼 인간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과거부터 이런 평야이면서 기후도 좋고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곡물도 재배하고 가축도 사육하면서 이렇게 농업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러한 곳,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농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도시가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도시라든지 각종 산업이 이 평야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발달해 왔습니다. 자, 하천. 이 하천 지역은요, 당연히
주변에서 물을 구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물을 이용해서 이 하천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과거부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메콩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이 메콩강은 이제 국제 하천이죠. 뭐 중국을 비롯해가지고 뭐 미얀마, 타이, 베트남, 캄보디아 뭐 여러 나라를 거쳐서 흐르는 하천인데요. 그 주변에 이렇게 그 하천 주변에서 사람들이 평야에서 이 물을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벼농사를 하고 있어서 쌀 수확량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해안 지역. 자, 이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육지와 바다가 맞닿은 곳이죠. 그러면 육지도 이용할 수 있고 바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육지에서 그죠, 농업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바다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물고기 같은 걸 잡는 수산업이 발달하기도 했고요. 또 해양 교통이 좀 편리한 곳이라면 이런 항구를 만들어서 그죠, 항구 도시가 또 발달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지형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연환경 중에서 이 기후가 어떻게 또 사람들의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 기후는요, 위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위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잖아요. 이 위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기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위도에 따라서 기후가 다르게 나타날까? 선생님이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요 자료 1로 요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 요것보다는 선생님이 또 직접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어요. 그래서 요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구의 4분의 1을 그려왔어요. 지구의 4분의 1을 그려왔는데 이게 어디를 그린 거냐면 여기 적도, 그리고 여기가 북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북반구인데 그 북반구에 또 반을 잘라서 온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위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위도는 0도부터 90도까지 있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 적도 0도부터 30도 정도까지를 위도가 낮은 곳이다, 저위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대략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를 중간쯤에 위치했다, 그래서 중위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위도 60도에서 90도 사이는 좀 위도가 높은 곳이다, 그래서 고위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지구는요, 이 태양으로부터 계속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위도들이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위도부터 볼까요? 이 저위도 지역은요, 똑같은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자, 보세요. 태양 에너지를 거의 수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좁은 면적에 태양 에너지가 집중되거든요. 이 지구가 태양을 받는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일사량이라고 하는데, 이 저위도 지역은 좁은 지역에 일사량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기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금 확연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고위도부터 가보겠습니다. 반면에 고위도 지역은요, 똑같은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때요? 이렇게 태양 에너지를 비스듬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지만 보다 넓은 면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열이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중위도는요, 저위도보다 태양 에너지를 받는 면적이 넓고 고위도보다는 좁기 때문에 저위도보다는 조금 기온이 높고 고위도보다는 기온이 조금 더 따뜻하겠죠. 저위도보다는 기온이 확실히 낮지만 고위도보다는 따뜻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위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태양 에너지가 달라지다 보니까, 일사량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계의 기후가 이렇게 또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요, 정말 중요해요.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지금 여기 자료에서는 각각의 색깔이 어떤 기후인지를 표시해 줬잖아요. 그런데 시험에는 이걸 주지 않아요. 여기를 A, B, C, D, E 이렇게 주어지고 여러분이 이 색깔을 보고서 이게 어떤 기후인지 찾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봐둬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더운 지역은 바로 이 적도 근처겠죠. 적도 근처의 저위도인데요. 이 지역은 가장 더운 열대기후가 나타나고요.
열대기후보다 좀 기온이 낮은 곳은 온대기후인데 이 열대기후랑 온대기후 사이에는 또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건조기후가 껴 있습니다. 여기 사하라 사막이 여기 있잖아요. 사막, 건조기후, 그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건조기후보다 조금 더 더 높은 위도로 올라오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온대기후가 나타나고 있고요. 온대기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겨울이 좀 더 길고 추운 냉대기후가 나타나고요. 이 냉대기후에서 더 위로 올라오면 완전 극지방에 가면은 가장 추운 한대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외워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기후에서 기후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또 알아봐야겠죠. 자, 먼저 열대기후부터 보겠습니다. 자, 열대기후는 아까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봤지만 적도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후예요. 적도는 1년 내내 태양에너지를 수직으로 받아서 그 열이 집중되다 보니까 1년 내내 굉장히 덥습니다. 기온이 높고요. 비도 많이 와요. 연 강수량도 많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기온이 높고 연 강수량이 많다. 기온도 높고 비도 많이 온다. 이런 지역은요. 나무들이 자라기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열대기후에서는 열대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대림은요, 막 키 작은 나무, 키 큰 나무 정말 빽빽하게 막 숲을 이루고 있거든요. 키 큰 나무들은 그 키가 40m, 45m에 막 달해요. 서로 햇볕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막 경쟁하듯 자라고요. 또 이 밀림, 이 열대림의 뭐 이런 아래쪽에는 또 햇빛을 또 큰 나무 때문에 잘 받지 못했던 나무들, 키 작은 나무들도 있어서 이런 나무들이 빽빽하게 어우러져서 열대림을 형성하고 있고요. 자, 또 열대기후는 굉장히 덥고 습해요. 쉽게 말하면 고온다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다습한 기후는요, 음식이 상하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음식을 보통 기름에 볶거나 튀겨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은요, 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끓다 보니까 이렇게 끓는 물에서도 죽지 않는 세균들이 기름에 튀김으로써 그 세균들을 싹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향신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뭐 후추, 겨자 뭐 이런 걸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이 간이 또 강하면 음식이 잘 상하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요 지역, 열대기후 지역은요, 어떤 집에서 살아가고 있냐면 이런 집에서 살아가요. 자, 이런 집의 특징이라면 일단 이 땅에서 이 집들의 바닥이 띄어져 있어요. 이런 집을 어떤 집이라고 하냐면 고산가옥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고산가옥에서 살아가냐? 덥고 습하죠. 땅도 엄청 뜨거워요. 그리고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엄청 습해요. 땅이 습하고 더워요. 그리고 이 고온다습한 이런 곳은요, 해충들도 많이 자라요. 그래서 이런 지면으로부터의 어떤 열기, 습기, 해충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집을 바닥에서 띄어서 이렇게 고산가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잠시만요. 지붕의 경사도 굉장히 급해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빗물이 잘 흘러내리게 하려고 이렇게 경사도 급하게 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온대기후를 보겠습니다. 열대기후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중위도 지역쯤에 온대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온대기후에 속해 있죠. 특징은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절마다 정말 이렇게 옷을 바꿔서 입잖아요. 막 꺼내서 입잖아요.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기후가 굉장히 온화해요. 그래서 인간이 거주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중위도 지역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온대기후라고 해도, 이 중위도 지역의 온대기후라고 해도 사실 여름철 강수량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월 평균 강수량이라든지 여름철의 평균 기온에 따라서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면 뭐 서한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뭐 온대 계절풍 기후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중해 연안, 이 지중해는 유럽과 이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인데요. 이 지중해 연안에서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이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은요, 여름철이 굉장히 덥고 건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여름철이 굉장히 덥고 습하잖아요. 근데 이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철이 굉장히 덥고 건조하다 보니까 식물들이 잘 말라 죽어요.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온 건조한 어떤 기후를 잘 견딜 수 있는 포도라든지 오렌지, 올리브, 코르크 등을 재배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재배하는 농업을 수목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나무들은 이렇게 좀 뿌리가 땅 깊이 내려가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물도 흡수하고 잎이 두꺼워서 좀 수분을 잘 머금을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 뭐 포르투갈, 스페인, 뭐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나라들인데요. 그런 국가들이 포도주, 와인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이게 다 수목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자, 온대기후에서 조금 더 위도로 올라오게 되면은 바로 냉대기후가 나타납니다. 이 냉대기후는요, 온대기후보다 겨울이 좀 더 길고 추워요. 그리고 뭐 연교차도 좀 크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겨울이 길고 춥다 보니까 이 지역은요, 아무나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잎이 뾰족뾰족한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한 곳을 우리가 타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가가 넓게 발달을 했고요. 자, 이렇게 나무가 많다 보니까 이 나무를 이용한 산업인 임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엔 한대기후. 가장 추운 기후죠. 그래서 극지방에 나타납니다. 북극, 남극, 극지방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는 1년 내내 굉장히 추워요. 너무 추우니까 당연히 농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술록을 유목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사냥이라든지 어업 같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채집 같은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조기후인데요. 이 건조기후는요, 열대기후와 온대기후 그 중간쯤에 분포를 하고 있어요. 건조기후는 말 그대로 건조해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강수량이 매우 적어요. 연 강수량이 500mm 미만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온다. 우리나라 여름철, 장마철에 비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때 하루에 200mm, 300mm가 내리기도 해요. 그러면 그렇죠. 정말 1년 동안에 500mm가 내린다라는 건 정말 강수량이 적은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기 힘들어요. 식생이 빈약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건조기후지만 또 강수량에 따라서 이 건조기후가 사실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기도 해요. 조금 어렵긴 한데 연 강수량이 0에서 250mm다. 이러한 기후를 우리는 사막기후라고 하고요. 비가 조금 더 오는 지역, 250에서 500mm 미만이다. 이러한 지역을 우리는 스텝기후라고 합니다. 자, 이 사막기후는요, 말 그대로 거의 사막만 있어요. 반면에 이 스텝기후는요, 비가 그래도 조금 더 오잖아요. 그래서 비가 조금 더 오는 시기에 키가 작은 풀들이 자라요. 이 풀을 우리가 스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텝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수량에 따라서 사막이 발달한 곳이 있고요, 초원이 발달한 곳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막이 있는 지역은 당연히 농업 활동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농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냐면 사막에 물이 있는 오아시스. 이 오아시스 주변에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이 오아시스의 물을 이용해서 대추, 야자라든지 밀 같은 걸 재배하는 오아시스 농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자, 반면에 이 건조기후 집은요, 건조기후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집은 바로 이 흙집을 볼 수 있습니다. 흙집. 나무가 있으면 사실 막 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지을 텐데 이 건조기후는 정말 모래에만 있어요. 특히 사막기후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모래를 이용해서 이 모래를 물과 섞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흙집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징은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아요. 왜 그러냐면 이 건조기후 지역은요,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일교차, 즉 하루 중에 가장 따뜻할 때의 기온과 가장 추울 때의 기온의 차이가 크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공기 중에 어느 정도 좀 습도가 있어야 온도가 좀 유지가 되는데 이 건조기후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할 나무들이 없다 보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낮에 햇빛이 막 강하게 내리쬐 때는 기온이 정말 쫙 올라가고요. 밤에는 또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교차를 잘 견디게 하려고 낮에는 이렇게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아서 낮에는 뜨거운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고 밤에는 집 안에 어떤 열기가 또 집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고요. 또 옷차림 같은 경우에는 온몸을 감싸는 헐렁한 옷을 입어요. 왜냐면 햇볕, 모래바람으로부터 몸을 또 보호하기도 하고요. 일교차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몸을 감싸는 헐렁한 옷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후인데요. 좀 독특해요. 고산 기후입니다. 고산, 맞아요. 높은 산에서 나타나는 기후예요. 사실 이 고산 기후라고 한다면 인간이 좀 살기에 불리한 힘든 곳도 있고 좋은 곳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의 어떤 고산지대 생각해 보세요. 춥죠. 공기 희박하죠. 살기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이 고산 기후는 당연히 살기 좋은 곳인데요. 보통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어떻게 되죠? 낮아져요. 자, 그러면 평지가 저위도,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곳의 고산 지역은 그렇죠, 평지보다 기온이 낮아요. 예를 들면 이게 100m 올라갈 때마다 한 0.5에서 0.6도 정도가 낮아진다라고 해요. 그럼 1000m 올라가면 그렇죠, 10에서 12도 낮아져요. 2000m 올라가면 1000m 올라가면 5도에서 6도 정도가 낮아지고 2000m 올라가면 저 10에서 12도 정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평지는 정말 더운데 해발고도 2000m, 3000m 올라가면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1년 내내 봄과 같은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저위도 지역의 고산 지역은요, 과거부터 이렇게 기후가 온화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신을 숭배하는 잉카 문명 역시 페루의 쿠스코라는 곳에서 발달하게 되었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에콰도르의 키토라든지 뭐 멕시코의 멕시코시티라든지 이렇게 고산 도시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주로 이 안데스 산지에서 이런 고산 도시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형, 기후가 우리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어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자, 이 첫 번째 중단어는 내용이 많아서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준비했고요. 다음 강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으로 다시 또 1단원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강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